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그날, 저는 솔직히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이었지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드디어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함께 살아가야 할 며느리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집과 잘 어울릴까, 그게 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에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기에 며느리는 곧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첫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식탁 위에 국그릇과 반찬들이 가득 남아있던 순간이었지요. 보통 같으면 새로 시집온 며느리라면 제가 치울게요 하면서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렇지 않게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시댁 분위기도 익숙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제 마음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더니 제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순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이라 그렇지. 아직은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럴 거야.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는 제 손은 분주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도 저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저녁을 먹고 나면 며느리는 식탁을 치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제일 먼저 일어나 거실로 향했고 소파에 앉아 TV를 켜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혼 초반의 서투름이라 여겼지만 그 서투름이 점점 당연한 습관으로 굳어져 간다는 걸 느끼면서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리는 것도, 상을 차리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움직여주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니 집안일의 사정을 잘 몰랐고 며느리는 그 틈을 타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그 모습은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괜히 잔소리하는 구태의연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참고만 있는데 며느리는 점점 더 당당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화를 내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괜히 집안을 뒤집어 놓느니 차라리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도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것도 설거지를 마무리하는 것도 모두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라면 자식과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늘 똑같을 순 없지요. 마음속에서 이게 과연 당연한 일일까? 라는 의문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서운했던 건 작은 배려조차 느껴지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밥을 차려주면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 없이 소파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인사 한마디면 피곤이 싹 풀릴 텐데 그 한마디가 없으니 제 손에 힘만 남고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종일 집안 청소를 하고 부엌을 정리하느라 땀이 비 오듯 흐르던 날이었지요. 겨우 거실 바닥까지 닦아내고 앉아 물 한 모금을 들이켰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말하길 오늘은 좀 덥네요 하며 창문만 활짝 열고는 휴대폰을 붙잡고 있더군요. 제 땀에 젖은 얼굴이나 팔소매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의 순간 저 아이가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즈음 되었을 때 그 미묘한 거리감은 더 짙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큰 소리 내는 일 없었지만 집안 공기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소한 대화에서도 눈치가 오갔습니다. 제가 오늘 반찬은 좀 짭짤했네라고 말하면 며느리는 곧바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 곧 잔소리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의도와 달리 며느리는 늘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눈길 하나, 짧은 대답 하나에도 날선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드는지 저도 제 감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예의 없는 건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답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배려라는 걸 모른다. 그 깨달음이 찾아오자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며느리에게 말해야겠다고요. 그저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걸 스스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년째 되는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내고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은 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몸은 이미 기진맥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쉬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고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방송을 틀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노래 가사에 담긴 인생사와 익숙한 멜로디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손에서 리모컨을 확 잡아채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 좀 볼게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리모컨을 빼앗긴 것도 그 태도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른이니 양보하자. 별일 아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드라마를 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려 하면 며느리가 드라마를 틀었고 제가 트로트를 보려 하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참을 수 있었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자 제 속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결국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일부러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지요. 나도 보고 싶은 방송 좀 보자. 내 눈만 눈이냐?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오래된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빛이 금세 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입술이 굳게 다물리며 화를 꾹 참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터져나온 말은 제 상상조차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다른 채널로 틀고 그러세요? 저는 차분히 받아쳤습니다. 나도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어른이 한 번쯤 보자고 하면
좀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당신이 뭔데? 여긴 제 집이에요. 당신 집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을 지켜온 제가 며느리 입에서 내 집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다니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다시 말해봐.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한 얼굴로 기어코 제 마음을 찢는 말을 던졌습니다. 내 집에서 TV 보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왜 자꾸 참견하세요? 그 순간 저는 더는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화를 억누르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앉아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 집에 더 있어야 할까?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들었던 여긴 제 집이에요라는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그 말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쿡쿡 찔렀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마주쳤을 때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집안일만 조용히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고생을 했으니 잠시라도 좋아하는 트로트 방송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익숙한 가수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잠시나마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쾅 하며 발소리를 내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곁에 앉지도 않고 소파 끝자리에 턱 앉더니 TV 화면을 보더군요. 그러더니 곧바로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왜 맨날 이런 방송만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애써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드라마야 다시 보기로도 볼 수 있잖니. 그런데 이 트로트 방송은 생방송이라 이 시간 아니면 못 본단다. 나도 좀 즐길 권리가 있지 않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대놓고 따졌습니다. 아니, 여긴 제가 사는 집이에요. 제가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즐기는 시간이 드라마인데 그걸 왜 굳이 방해하시려고 하세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제 들은 말이 다시 반복된 듯 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른이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집에서 즐기는 시간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하지만 이 집은 나도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고 나도 이 집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가 있단다. 같이 사는 식구라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획 돌리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양보 좀 하세요. 왜 항상 어머니 뜻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제 몫이 있다고요. 그 말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어제는 그냥 넘어가 보려 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대꾸하는 며느리를 보니 더는 참기 힘들었습니다. 내 뜻대로만 한다고? 내가 내 눈치 보느라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내가 먼저 나를 존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말끝이 떨리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등등한 얼굴로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마치 제가 틀린 사람이라도 되는 듯 대꾸했습니다.
저라고 존중 안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저 좀 이해해 주셔야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문제 삼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참았던 서운함이 폭발해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드라마 소리가 왜 그렇게 서럽게 가슴을 때리는지 눈물이 차올라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저 아이가 도가 지나친 걸까?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만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속이 답답해서 다음날 아침 식탁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솔직히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남편과 아들이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을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물을 한 모금 삼킨 뒤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내가 TV를 잠깐 보려고 하면 며느리가 리모컨을 빼앗아 드라마만 보겠다고 하더라. 내가 좋아하는 방송을 보려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제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잠시 멈추더니 곧바로 며느리를 향해 눈길을 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보, 젊은 사람들한테는 드라마 보는 게 하루의 낙일 수도 있지 않나.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언제든 트로트든 뉴스든 볼 수 있지만 얘는 저녁 시간이 유일하게 편히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해서 내 즐거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의 며느리한테 그런 걸로 너무 크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한 편 보게 놔두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아들의 말은 마치 제가 괜한 트집을 잡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트집을 잡았다고?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동안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다 했어. 며느리가 뭐라도 도와주면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매번 소파에만 앉아 있고 내가 TV 한 번 보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그게 맞는 거니?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요즘 힘들어해요. 집안 살림도 배우는 중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엄마가 너무 엄격하게만 보시니까 더 위축되는 거예요.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 주면 안 되겠나? 이제는 옛날처럼 며느리가 모든 걸 도맡는 세상이 아니잖아. 시대가 달라졌는데 당신도 생각을 바꿀 때가 된 거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내 삶을 부정하는 말 같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국을 떠오던 며느리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맞아요.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사소한 걸로 문제 삼으니까 저도 지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와 가슴이 동시에 멍해졌습니다. 가족들 누구 하나 제 편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결국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당신도 좀 이해해라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가족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야 목이 메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목까지 전해졌지만 닦을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지금 내 옆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내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몰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방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도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와도 나와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가봤자 또 눈치만 보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아침이 와도 이불 속에서 눈만 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엌으로 나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겠지만 더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하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대로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앉아도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방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밥은 안 해?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더 깊게 베어냈습니다. 내가 무슨 밥 짓는 기계도 아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서도 내 편이 하나 없는데 도대체 왜 내가 다시 밥상을 차려야 하는 건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와 거실에서 며느리와 대화하며 웃고 떠드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올 때마다 마치 이 집에서 나만 투명인간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실감은 몸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져서 며칠은 물만 겨우 마시고 버텼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초라하게 마른 제 얼굴이 보였지만 그조차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챙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저는 방 안에 갇힌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집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늘 부엌에 서 있었고 식탁 위엔 새끼 식사가 당연히 차려져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손을 떼자 집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밥솥엔 남은 밥이 말라붙어 딱딱해졌고 냉장고 반찬은 며칠째 그대로 남아 시들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가 부엌에서 허둥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칼과 도마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생선을 굽다가 태워 먹기도 하고 된장국을 끓이다가 간을 맞추지 못해 짜디짠 국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거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아들이 난처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좀 천천히 해 괜찮아. 맛없어도 내가 다 먹을게. 그 말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내가 다 떠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소리가 제 방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서글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내 빈자리를 느끼나 보다. 내가 없어도 괜찮다던 집이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누구도 제게 다가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중재하는 척하면서도 속내는 며느리 편이었고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결국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기 바빴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방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바닥을 스치며 움직이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 게 하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제 방 문 앞까지 와서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밥 안 하실 거면
적어도 설거지라도 좀 해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대꾸하려다 그냥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다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겪어봐라.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밥도 말 한마디조차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방 안에서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손을 떼자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바닥은 먼지가 내려앉아 발바닥이 까끌거릴 정도였습니다. 밥도 제때 하지 않으니 아들과 남편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방문을 꼭 닫아두고 안에서 조용히 누워있거나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손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겪어보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며느리가 투덜거리면서도 억지로 부엌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얼굴에서 인내심이 바닥나는 게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쾅쾅 소리가 나고 냄비 뚜껑이 탁탁 부딪히는 소리가 제 방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결국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불빛 아래 며느리의 얼굴은 이미 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건데요?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그냥 누워만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고 제가 무슨 하녀도 아닌데 왜 어머니가 다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걸 제가 다 감당해야 하냐고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따로 사세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힘들지. 그동안 내가 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단 걸 이제야 알겠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제 말을 끊듯이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알아요. 알았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손 놓아버리시면 어떡해요? 결국 다 저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몸을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말투는 마치 저를 원망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오히려 차갑게 굳어버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림을 했는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냐? 나는 기계냐? 나도 이제는 지쳤다.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획 돌리고 방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저는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솟구쳤지만 울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마음만이 남아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간 그날 저녁, 집안은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TV 소리도 아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집 안가득한 정적이 제 방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은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멀뚱히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대충 차려진 라면, 국물과 어제 먹다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남편은 국물만 한두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그 말이 공기 중에 가라앉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좀 편안해야 하는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지쳤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이랑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느라 더 이상 못 참겠다고요? 거실에 앉아있던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중재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자자, 그만 좀 해라. 다 식구끼리인데. 왜 이렇게 매일 싸우니?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씩씩대며 설거지를 쾅쾅 내던졌고 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두 사람 눈치를 보느라 숟가락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밥상 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저도 그 모든 소리가 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집안이 점점 갈라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웃으며 엄마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제가 차린 따끈한 밥상 앞에 앉아 고마움을 표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거실 공기는 늘 무겁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편은 신문만 펼친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을 품은 얼굴로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마치 이 집에서 내가 투명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저는 여느 때처럼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침대에 앉아 창문 너머 희미하게 깔린 어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안 어딘가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멀리서 아들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움직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불쑥 들어온 며느리 얼굴은 이미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빛은 매섭게 날이 서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담은 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맨날 방에만 누워서 아픈 척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일부러 집안일 다 안 하시고 저 힘들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치고 무력했는지 그걸 아픈 척이라 치부해버리는 며느리의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떨리는 가슴에 막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한숨 섞인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언제 아픈 척을 했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서럽고 지쳤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일부러 집안일 안 하면서 저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못 살게 굴고 결국엔 제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꼼수 그만 부리세요. 순간 제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도 된 듯 며느리 입에서 쏟아지니 그동안 쌓아온 억울함이 서러움과 함께 폭발하려 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방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한테 복수하려고, 너 힘들게 하려고 그랬다고 믿는 거냐? 나는 그저 지쳤던 거다.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더 버텨야 하니?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획 돌리며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엔 쾅 닫히는 소리만 메아리쳤고 저는 다시 깊은 침묵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간 뒤 방 안은 깊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어 얼굴이 뻣뻣해졌지만 다시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거실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문을 쾅 닫고 그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날 선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픈 척만 하는데 제가 참을 수가 있어요? 이 집에서 저만 일 다 또 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아들에게까지 제가 아픈 척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낮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아무리 답답해도.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라고 하면 제가 버티겠냐고요?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무겁게 깔린 톤이었지요. 둘 다 그만해라. 이 집이 전쟁터도 아니고 맨날 싸우기만 할 거냐. 그러나 그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서로 불편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더더욱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방문 안쪽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으며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갔습니다. 한쪽에서는 며느리의 불만이 쏟아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들의 답답함과 남편의 무력한 중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그릇을 세게 부딪히며 씻어내는 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펴놓았지만 종이를 넘기는 손길이 느리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는 게 오히려 이 집을 편하게 하는 걸까? 내가 버텨봐야 결국 아무도 내 편이 아니지 않나? 그 상실감은 이전보다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숨조차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남편은 말수가 줄어들어 신문만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제 방 앞을 지나다니며 한숨을 쉬거나 일부러 들으라는 듯 투덜거렸습니다. 왜 내가 다 해야 하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명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내가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깊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이 집에서 쏟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젊었을 땐 아이들을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그야말로 제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에게 이해도 존중도 받지 못한 채 구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더 있는 게 맞을까? 이젠 떠나야 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엔 스치듯 지나갔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를 들을 때도,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도 마음은 이미 그 집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 차라리 떠나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날 저녁 남편이 제 방 앞에 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 목소리에 잠시 흔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 사이 두고 있어도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하는 말이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 집을 나가자. 나 혼자라도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밤새 뒤척이며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친정동생 집으로 갈까? 아니면 혼자 작은 방을 얻어 살까? 어디든 지금 이 집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을수록 제 결심은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생각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겠다. 결심이 굳어지자 제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집안에서 버티며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조심스레 방 안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옷가지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은 옷, 낡은 가방, 작은 보자기. 그 속에는 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내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옷을 한 벌, 두 벌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남이 보기엔 허름한 옷일지 몰라도 제게는 추억이 깃든 옷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오래 간직해온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모습,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사진 속 웃음은 따뜻했지만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보자기에 싸서 가방 한쪽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손가방 안에 약봉지 몇 개를 챙겼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디를 가든 약은 꼭 필요했습니다. 지갑도 꺼내어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아껴둔 생활비가 얼마간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지내는데 큰 문제는 없을 듯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가방 지퍼를 올리는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려 혹시 며느리나 아들이 들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천천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장롱 위에 있던 작은 상자도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끼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제겐 마음의 버팀목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몰라 그것도 보자기에 싸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 집을 떠나면 적어도 더는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지. 내 존재가 짐이 되는 곳보다는 차라리 홀로 있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 순간 방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소리였지만 제겐 차갑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결심을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갈 때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마음의 마침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깊이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미리 꾸려둔 가방을 손에 들고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살던 집이라 발소리 하나조차 크게 울리지 않도록 발끝에 힘을 주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와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장 앞에 서서 슬리퍼를 벗고 조심스레 제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지내온 집을 이렇게 몰래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방 끈을 단단히 잡은 채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거실 한켠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듯
눈은 아직 풀려 있었지만 표정은 놀람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급히 제 앞으로 다가와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 편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왜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 눈가도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얘야, 내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엄마는 이제 지쳤다. 이 집에서는 내가 있어도 없는 사람이고 말해도 소용이 없더구나.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더 애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예요. 며느리 눈치만 보느라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달라질게요, 제발. 엄마 곁에 있어 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은 갈라질 듯 아팠습니다. 수십 년 키운 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는 엄마도 나를 좀 돌봐야겠다. 내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아들은 여전히 제 가방을 붙잡은 채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눈물과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우리 모자의 숨소리와 울음 섞인 대화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제 가방끈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간절히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이제부터는 엄마 말씀 다 들을게요. 제가 엄마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참으며 쌓였던 상처들이 하루 이틀 만에 지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잘 알겠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정말 지쳤다.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는 없더구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편 들어드렸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없으면 저 어떡하라고요. 그 울음소리에 제 눈물도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끈을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며 살면 그게 곧 엄마의 안심이다. 이제 엄마는 나를 위한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는 아들이 붙잡은 손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계속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아들의 절규가 등 뒤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얘야. 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오히려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갇혀있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굳은 발걸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집을 나서며 느낀 서늘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오히려 그 바람이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은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한쪽 어깨에 메고 한 발 걸음을 옮기면서도 눈앞은 흐릿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맺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을까? 그래도 가야지.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은 이제 동생밖에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저는 친정동생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아 골목은 조용했고 동생 집 창문에서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동생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이 새벽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한 채 가방을 내려놓고 동생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나나 이제는 못 참겠더라. 이 집에서 더는 내가 설 자리가 없더라. 동생은 제 등을 다독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나왔겠어. 괜찮아. 언니, 여기서 며칠이라도 편히 있어. 아무도 언니 탓 안 해. 그 말에 저는 마치 돌덩이 같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동생의 집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동생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가슴이 조금은 녹는 듯 했습니다. 동생은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묻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차근차근 말해봐. 저는 그제야 그동안 며느리와 겪었던 일들, 가족들에게 외면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나오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동생은 끝까지 제 손을 잡고 들어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울어.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언니 편이야. 언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언니는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어. 그 말에 제 어깨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만 이번엔 서러움보다는 위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편이 한 사람은 있구나. 마음속 깊이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동생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오던 길에 두려움과 서러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놓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부엌에서 끓인 된장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제 손으로 늘 밥상을 차리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동생이 차려준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따끈한 국물 한 숟가락을 떠넣자 뜨겁게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오랜만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생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졌어. 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동생 집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방을 환하게 비추었고 저는 이불을 걷어내며 창밖의 나무와 파란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숨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동생이 준비한 따끈한 밥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동생은 자꾸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고 저는 조금씩 마음속 응어리를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집에서 버텨야 하나, 떠나야 하나, 밤마다 고민만 하다가 지쳤어. 결국 나 혼자 짐이 되어버린 것 같더라. 동생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가 필요해. 언니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다 바쳐왔으니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너무 미안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엔 서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인정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동생과 함께 차 한 잔을 나누며 지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던 일, 부모님께 혼나며 붙어 울던 일,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제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이 번졌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러가자 제 몸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식사도 조금씩 더 챙겨 먹게 되었고 밤에 잠드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예전보다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직 살아갈 힘이 있구나. 떠나온 게 잘한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드니 오랫동안 눌려있던 가슴 속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치워진 듯 했습니다. 동생 집에서 지낸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공간도 어느새 정이 들어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이우면 그 빛을 따라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동생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도 하루하루 제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동생과 함께 점심을 마치고 작은 앞마당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와 얼굴을 스치니 오랜만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생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동생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비쳤습니다. 저는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한테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동생은 한숨을 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집에서 소식이 왔어. 며느리가 요즘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래. 형부랑 언니 아들 둘 다 고생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없어지니 그 집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구나. 속으로는 약간의 통쾌함이 스쳤지만 곧바로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동생은 제 얼굴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언니, 아들이 많이 힘들어한대.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도 분위기가 엉망이라 마음 둘 곳이 없대. 며느리도 처음에는 기세등등하더니 이제는 어쩔 줄 몰라 한다더라. 저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고 돌아와도 웃음을 잃지 않던 아들. 그런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말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럼 남편은? 내 형부는 어떻게 지내?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형부도 힘들어하신대. 집안이 삐걱거리니 언니가 더 간절한 모양이야. 그 순간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내가 떠나길 잘했다는 안도감과 내가 떠난 뒤로 가족이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가 있어야 할 집이긴 한데 내가 있어도 그 집에서 내 자리는 없었잖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복되어 가던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라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생과 함께 시장에 다녀온 뒤 작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안일 걱정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마음이 놓이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러 나갔다가 놀란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언니, 큰일이야. 며느리가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잊으려 애쓰던 얼굴이 떠올랐고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차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을 보자마자 며느리는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아 절을 하듯 바닥에 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복잡하게 뒤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들었던 날 선 말들이 떠올랐고 또 그 말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는 며느리의 모습은 분명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어머니께서 계셔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어머니가 없는 동안 집안이 엉망이 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눈물 섞인 간청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며 제 어깨를 토닥였지만 결정을 내리는 건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처와 함께 흔들리는 연민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은 채 계속 흐느끼며 제 발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번지자 제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과 모욕적인 태도가 머릿속을 스쳤지만 지금 이 순간의 며느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내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은 거니?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 애썼는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몰라드린 게 너무 후회돼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제가 꼭 달라질게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또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응어리도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됐잖아. 며느리도 이렇게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하는데 언니가 조금은 마음을 열어줘도 되지 않겠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떨리는 어깨로 울고 있는 모습. 그 진심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다만 기억해라. 다시는 나를 외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상처받을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주면 나도 내 시어머니로서, 가족으로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번쩍 들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어머니를 챙기고 모실게요.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생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앞장서 걸었고
저는 뒤따라 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자. 집에 도착하니 현관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서 서성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풀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 여전히 따뜻한 가족의 품이었음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이 아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따뜻한 차를 끓여와 제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소파에 먼저 앉아 TV를 켜던 며느리였지만 이번에는 제 곁에 앉아 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마음속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분주히 움직였고 아들은 그 옆에서 식탁을 정리하며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잘 돌아왔어.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조금씩만 양보하면서 살면 되겠지. 그 말이 제 마음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예전처럼 제 말을 흘려듣지 않았고 작은 일에도 먼저 나서서 도우려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하고 먼저 물어주었고 남편도 저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서며 제 마음을 살피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작은 불편함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외면하거나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졌고 서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서로 다르지만 맞춰가며 살아가는 게 바로 함께 사는 이유구나.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긴 갈등과 눈물 끝에 결국 우리 가족은 다시 서로의 자리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참 길고도 고된 시간이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